술 마시고 잔 날은 제대로 못 잤다고 보시면 돼요. 불면증 있는 분들이 술을 많이 찾거든요.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안정제 계통의 물질이 술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술의 효과가 좀 길지도 않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어서 문제거든요. 밤에 잠들게 하는 효과가 있긴 하더라도 또 금방 내성이 생긴다. 또 술 드시고 주무시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마라 이런 얘기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어요. 실제로 이게 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길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제 성신여대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요. 밤에 수면을 미루기라고 잠을 좀 늦게 자는 거죠. 잠을 늦게 자는 사람들이 이제 잠들기 전에 하는 걸 살펴봤더니 TV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요. 다들 스마트폰 사용량이 확실히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늦게 잘 때 주로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보는 거다라고 좀 알 수 있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그런 스마트폰을 못 보게 했을 때 수면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수면에 드는 시간들이 많이 단축이 됐어요. 그리고 낮에 이제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도 좀 좋아졌거든요. 또 감정적인 불안, 우울도 좀 감소가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만으로도 이런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스마트폰이 왜 문제냐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 뇌에서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원시 시대에는 밤에는 달밖에 없었거든요, 빛이. 그래서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억제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인공 조명들도 있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빛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좀 차단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잠에 들게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나른해지고 잠들 수 있는 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그게 안 오다 보니까 또 잠이 안 오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콘텐츠 자체도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가 좀 재밌어서 보는 거잖아요. 자극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거나 자극적인 걸 보게 되면 뇌에서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게 막 분비가 돼요. 근데 이런 도파민은 각성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콘텐츠 자체도 이제 각성을 좀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다 보면은 좀 속상한 게 우리가 밤에 좀 쉬어야 되는데 휴대폰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 오늘 나에게 주는 보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시는데 우리 뇌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어떤 시각적인 자극들, 왜냐면 릴스나 쇼츠는 계속 바뀌거든요, 화면들이.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뇌의 시각 중추도 되게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쇼츠나 릴스에 어떤 정보들이 막 계속 들어와요.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뇌에서는 계속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야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쉰다고 생각하지만 뇌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새벽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주무시면은 물론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은 꿈자리도 약간 뒤숭숭하고요. 또 다음날 일어났을 때 되게 좀 피로도가 쌓이는 것들이 뇌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못 쉬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스마트폰을 우리가 그럼 왜 못 끊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대부분 저희도 면담을 하다 보면은 SNS를 많이 보세요. 특히 쇼츠나 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은 좀 이겨낼 수가 없는 게 이 SNS 기업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몇 조씩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여러 심리학 연구들을 토대로 인해서 사람을 제일 중독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우리 무한 스크롤이 있죠. 원래 옛날에 인터넷 게시판 보면은 다음 글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클릭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쇼츠나 릴스는 계속 스크롤이에요. 이게 스크롤이 끝이 없어요. 그럼 스크롤이 없으면은 우리가 더 볼지 안 볼지 선택을 안 해도 돼요. 선택할 틈을 안 주기 때문에 이걸 못 끊거든요. 오히려 중간에 이제 스크롤을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중간에 선택을 해서 이제 그만 봐야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택 없이 그냥 쭉쭉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 중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무한 스크롤 외에도 보면은 우리가 중독이 제일 잘 되는 거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100% 나오면 또 재미가 없어요. 또 어떤 걸 했을 때 보상이 0%가 나와도 중독이 안 되거든요. 보통 50% 내외로 랜덤으로 보상이 주어질 때 우리가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런 카지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당기는 걸 해도 그거는 한 50% 내외로 확률로 일부러 조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스마트폰의 릴스나 쇼츠도 보시면은 매번 재밌는 게 나오진 않아요. 재미없는 거 나오다가 또 재밌는 거 확 나왔다가 재미없는 거 나왔다가 이렇게 약간 가챠 시스템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중독이 되는 거고, 이 중독의 끝이 뭐냐면 계속 갈망만 남고 재미가 점점 없어져요. 그게
이게 우리가 중독이 되는 건 도파민 때문에 중독이 되는데,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면 도파민이 점점 예민해져서 계속 그 도파민을 갈망을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즐거움을 주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많이 분비될수록 점점 그 감도가 낮아지면서 덜 즐거워져요. 그래서 도박 중독이 있는 분들도 도박 중독이 나중에 만성으로 가게 되면은 갈망만 남아서 계속 하고는 싶지만은 막상 그렇게 즐겁진 않아요. 이 스마트폰도 비슷해요. 새벽 한 3, 4시쯤까지 이제 보면서 가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피곤해요. 그리고 뭐 엄청 재밌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끊을 수가 없는 그 굴레에 딱 들어가거든요. 이건 결국 도파민 때문에 중독이 돼서 생긴 거라서 이런 거를 한 개인이 좀 조절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두엽 기능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전두엽이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을 하는데, 우리 아침부터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런 전두엽 기능을 많이 소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밤에 침대에 누울 때쯤이면 전두엽이 완전히 이제 소진이 돼서 충동 조절이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시점이 와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억제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저희가 좀 권장드리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충전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보통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중간에 잠들더라도 다음날 알람이 울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쭉 보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기 멀리 충전대를 두면은 이렇게 보다가도 이거 내가 잠들면 안 되니까 하면서 중간에 저기 충전을 시켜놓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침대에서 멀리 충전을 시키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무선 충전기를 저기 멀리 둬가지고 자기 전에 그냥 충전기에 두고 알람 맞추고 충전기에 두고 바로 누워요. 그러면은 잠이 실제로 좀 잘 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밤에 스마트폰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오셨더니 너무 이제 잠을 잘 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 그 스마트폰 끊는 게 어려운데 해서 그분한테 들어보니까 인터넷 찾아서 스마트폰 앱을 차단하는 앱이 있어요. 차단 앱을 까셔가지고 잠들 수 있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기본 앱들은 이게 내가 무시를 하면 또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료 앱에서 보통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정한 시간대에 특정 앱이 차단이 되고 내가 아무리 그걸 보려고 해도 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락체스트나 블로킨 이런 앱들이 있는데, 그런 앱들을 아예 까셔가지고 잠들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차단을 해 두시면 오히려 내가 이거 지금 못 연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좀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다른 일로 좀 가요. 예를 들어 책을 좀 보신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있을 때 책을 못 보는 이유는 이게 자극의 강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딱 뒀는데 옆에는 마라탕이 있고 그 옆에는 순두부가 있으면 우리가 마라탕이나 맛있는 걸 먹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스마트폰이랑 책을 비교해 두면은 스마트폰이 더 재밌기 때문에 여기에 도파민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를 내가 의지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차단을 해두면 이런 다른 것도 좀 보게 되면서 여기에서 오는 그 도파민으로도 좀 충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강력히 추천하는 거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못 주무시는 분들은 차단 앱을 설정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요,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날 3시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일어났을 때 아침부터 막 뿌듯하진 않아요. 어제 나는 릴스 4시간을 봤으니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들 그때 더 잘걸 하면서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이라기에는 굳이 그런 스마트폰 말고 오히려 주말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휴가철이니까 휴가 때 계획 같은 걸 좀 세워두시면은 거기서 약간 도파민이 좀 나와요. 기대를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도파민을 충족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아메리카노 얘기가 나옵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는 커피 소비량 더 늘어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더 많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병원에서 아메리카노 때문에 잠이 못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사실 이제 병원에 오실 정도면 사실 커피 때문에 오시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커피는 어떻게 보면 좀 불면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커피 드시면서 잘 주무신다 하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좀 수면을 좀 깊게 자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밤에 불면이 있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카페인마저도 좀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카페인에 대해서 실험 논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논문을 종합을 했을 때 카페인을 먹은 실험군에서는 보통 총 수면 시간이 한 45분 정도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신 날에는 그 수면의 깊이 중에서 얕은 잠이 좀 오히려 늘어나고요.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깊은 잠이 11분 정도 오히려 줄어들어요. 원래 하루에 깊은 잠을 자는 게 한 1시간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내외 중에 11분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꽤 많은 비중이 줄어드는 거여서 내 회복 속도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아, 저 커피 없으면 못 삽니다. 커피 안 마시면은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낮에 일도 해야 되는데 꼭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커피를 드시면 각성이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수면을 취하게 하고 하루에 400ml 카페인을 드시게 했어요. 이 스타벅스 그란데로 따지면은 그란데에 한 잔하고 반 정도거든요. 그걸 이제 아침 점심으로 합쳐서 이렇게 드시게 했더니 한 3일 정도는 그런 객관적인 각성도가 잘 유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효과들도 4일째부터는 효과가 사라졌고요. 그런 실험 끝난 이후에 회복을 시켰는데 카페인을 드신 분들은 회복이 2일차에 깊은 수면이 20분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대조군 그냥 물로 드신 분들은 깊은 수면이 2분만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뇌는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잘 잘 수 있게 되면 깊은 수면을 많이 늘려요. 보상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페인을 드셨던 분들은 깊은 수면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카페인을 안 드실 때 깊은 수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깊게 자고 싶다 하면은 카페인을 끊는 게 좋고요. 이 카페인이 왜 잠을 안 오게 하냐,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어나서 각성이 되어 있으면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계속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데노신이 뇌에서 점점 쌓이는데 아데노신이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딱 붙으면 졸음이 와요. 근데 카페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자기가 딱 갖다 붙어요. 그러면서 아데노신을 못 붙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많이 쌓여있고 졸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카페인이 딱 붙어서 졸음을 우리가 못 느끼게 하는 거죠. 이거를 차로 따지면은 차가 이제 운전을 계속 하면서 연료가 막 따라서 이제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 연료 경고등이 떠야 되는데 카페인은 그 연료 경고등만 안 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정말 피곤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카페인을 먹으면은 그 졸림만 없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다가 번아웃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저께부터 커피를 끊었거든요. 근데 커피를 이렇게 한 번에 끊으면 제가 어제 되게 힘들었는데 두통이 막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아데노신이라는 게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카페인을 계속 먹다 보면은 만성적으로 이 아데노신 수용체가 막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너무 아데노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커피를 딱 끊으면은 이 아데노신이 갑자기 확 붙게 되면서 뇌 혈관이 많이 확장이 되고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두통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좀 끊으시고 싶은 분들은 가능한 저는 조금씩 샷을 하나씩 좀 빼는 식으로 좀 천천히 줄이시라고 해요. 저처럼 저는 어떤 일 때문에 그냥 갑자기 끊게 됐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두통이 심하게 올 수가 있어서 만성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면 부족이 계속 만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여서 좀 깊은 수면을 계속 좀 길게 주무시는 수면을 주말이나 아니면 좀 휴가 때 길게 주무셔서 뇌에 쌓여있는 이 아데노신을 좀 많이 없애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데노신 이 피로도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커피로 그걸 막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커피는 그럼 몇 시에 마시는 게 좋다? 오후에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커피도 결국에 그 용량에 따라 좀 달라요. 만약에 톨 사이즈 정도의 커피면 보통은 자기 한 10시간 전에까지 마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막 그란데 사이즈 이상이다 하면 자기 한 13시간 전에 그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주무신다고 하면 톨 사이즈는 한 그래도 오후 2시 이전에, 그리고 그란데를 드시고 싶다, 난 많이 드시고 싶다 하면은 오전 11시까지 좀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 카페인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마다 술이 센 사람, 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카페인의 반응 같은 것도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주로는 내가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드셔보시고 나는 톨 사이즈 2시에 먹었는데도 이전에 먹었는데도 좀 너무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면 더 일찍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좀 슬프지만 카페인 대사들이 좀 느려져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저녁에 카페인 먹어도 괜찮았다 이런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 몸의 컨디션이나 이런 걸 보면서 커피를 마셨을 때 내가 잠이 잘 오는지 안 오는지를 평가하면서 나한테 맞는 시간을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오전 중에 드신다, 점심 식사 이전에 먹겠다 이런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이랑 잠에 대한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있나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술 마시고 잔 날은 제대로 못 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술을 많이 찾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안정제 계통의 물질이 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좀 졸리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술의 효과가 좀 길지도 않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어서 문제거든요.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약간 맥주 작은 게 한 300ml짜리 정도의 든 알코올을 6일간 매일 줬고요. 그리고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이제 수면을 평가를 했는데 술을 안 드시는 대조군은 한 6시간 20분 정도 수면을 취했어요. 근데 이틀째에 술을 드신 분들은 6시간 50분 정도로 술을 안 드신 분보다 실제 30분 정도 더 길게 잤거든요. 근데 딱 6일차가 됐을 때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술을 드신 분들은 5시간 40분, 그러니까 오히려 대조군보다 40분 더 적게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밤에 잠들게 하는 효과가 있긴 하더라도 또 금방 내성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험을 6일 동안 했는데 6일 이후에 이분들에게 술을 좀 마시게 했더니 원래 술을 마셨던 실험군들은 술을 계속 좀 리필을 하시는 게 있었고요. 물을 드시고 이랬던 분들은 리필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성은 금방 생기고 또 중독도 실제로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길도 많아서 술로 잠을 취하는 건 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 이틀 동안 좀 깊은 잠을 잔다고 해서 이게 좀 좋은 건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술을 드시고 주무시게 한 다음에 뇌파를 측정한 연구도 있어요. 근데 그 뇌파에서 원래는 우리가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면은 그 델타 세타파라고 서파 수면, 느린 뇌파가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술을 드시고 주무신 분들은 느린 뇌파도 나오지만 옆에서 약간 알파파로 약간 빠른 뇌파도 같이 좀 섞여 있었어요. 보통 이런 알파파랑 느린 뇌파가 섞여 있을 때는 우리가 약간 선잠 자는 것 같이 깊게 못 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 뇌의 일부분들은 약간 각성이 좀 되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술 드시고 주무시면은 코를 많이 골거든요. 그 이유는 술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코에 있는 혈관도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코가 잘 막히게 만들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코가 더 막혀서 제대로 좀 숨쉬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대로 못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에도 알코올이 분해가 되면 몸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숙취 물질이 만들어져요. 우리 술 마시고 주무시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중간에 좀 더워서 깨는 경우도 많고요. 좀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을 각성을 시키고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잠을 깊게 자려면 체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중간중간 각성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술 드시고 주무시면은 깊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중간중간 수면이 계속 분절이 되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술을 드신 이유는 밤에 잘 자서 다음날 잘 생활하려는 목적이 크거든요. 근데 술을 드시고 주무시면은 속상하게 많이 누워있긴 하지만 제대로 잠을 못 취해서 다음날 컨디션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병원에 오셔서 약물 치료를 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술을 알코올 중독이 있거나 술을 계속 드시는 분들은 술을 한 번에 또 끊으면은 금단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안정제라는 거를 좀 드리거든요. 이 안정제가 뇌에서 술이 작동하는 곳이랑 비슷한 곳에 작동을 해서 이런 금단 증상을 막아주고요. 안정제는 오히려 숙취 물질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깨고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안정제로 술을 대체를 했다가 그 안정제를 조금씩 좀 줄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잠이 안 오신다고 술을 마시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식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러면은 배고파서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일단은 야식을 왜 먹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야식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야식증후군은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저녁 식사 이후에 좀 많은 양을 섭취할 때 이제 야식증후군이라 하는데요. 보통은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은 우리 몸에 배꼽시계라는 말초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장에 있는 시계가 점심부터 식사를 하니까 점심, 저녁, 야식 이렇게 식사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들도 다 밀려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12시가 돼도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식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야식이 좀 땡기게 되고요. 그리고 야식을 드시면은 뇌에서 이런 멜라토닌이나 이런 것도 분비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소화를 하면서도 좀 수면에 악영향을 끼쳐서 수면의 질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밤에 너무 배가 고프다 이런 분들은
저는 일단은 우선 아침을 좀 챙겨 드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몸의 생체 시계가 좀 당겨지면서 저녁 이후에 좀 배고픔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 보통 우리가 여러 음식들 중에 포만감이 오래가는 물질이 단백질이랑 지방이에요. 오히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그 포만감이 올라갔다가 금방 꺼지거든요. 저녁에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의외로 금방 배가 고파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은 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야식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이런 단백질 위주의 저녁 식사를 하신 분들이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서 밤에도 이제 배가 잘 안 고플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몸은 한 4시간 간격으로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가 생각보다 좀 이른 시간에 저녁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밤에 자는 시간이 되게 미뤄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7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잠은 새벽 3시에 주무신다 이러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는 시간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보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좀 자는 시간도 좀 많이 좀 미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녁에 좀 배가 고프다 이러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약간 뭐 좋은 거는 좀 액체로 된 단백질 단백질 쉐이크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저는 그릭 요거트 같은 거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 같은 거는 좀 소화도 생각보다 잘 되기 때문에 좀 괜찮고요. 근데 밤에 단백질이라고 해서 치킨을 드시게 되면은 되게 속에서 부대끼기 때문에 다음날 컨디션이 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저는 그릭 요거트나 단백질 쉐이크나 아니면 삶은 계란 같은 거를 좀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런 거면 이제 포만감도 오래 가고 소화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 직전에 탄수화물을 드시면은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밤에 체중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좀 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야근하고 운동도 하고 녹초가 완전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야근을 하시면은 바로 집에 온 다음에 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야근한 날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일을 할 때 각성이 되어 있다가 각성을 떨어뜨리는데 보통 2-3시간 정도 걸려요. 원래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좀 딴 거 TV도 보고 좀 멍하게 있다가 준비하고 2-3시간 뒤에 이렇게 주무시는 게 다들 루틴일 텐데 그러면서 각성도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야근을 한다는 건 밤 늦게까지 각성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집에 와서 준비할 시간도 적고 빨리 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간 안에 빨리 자려고 하는데 그건 아직 각성도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도 밤새 근무를 하고 집에 가면은 바로 잠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한 2-3시간 걸려요. 그럴 때 나는 왜 빨리 잠이 안 올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다 보면 오히려 더 각성이 잠이 안 오니까 내가 일을 늦게까지 해서 각성이 오래 유지되니까 지금 아직 다 꺼지지 않은 거구나 하면서 조금 좀 시간을 좀 두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그때도 이제 휴대폰 같은 걸 하는 건 안 좋죠. 그래서 우리 뇌가 좀 진정을 하고 이완이 되는데 절대적인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좀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끔 야근이 아니고 이제 운동 같은 거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면이 있어서 피곤하면 잠이 오겠지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그게 최악인데 밤에 너무 피곤해서 막 몸도 아프고 잠을 자고 싶은데 정작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각성이 안 끝나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여서 정말 지나치게 예를 들어 3-4시간씩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꼭 좋은 건 아니니까요. 좀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우울이나 번아웃, ADHD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수면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면이 정말 좀 중요하고 수면이 이런 회복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계속 느끼고 있고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것도 알고 깊은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 텐데 사실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디테일하게 이게 왜 자는 게 필요하고 잘 자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거를 기전을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도 진료를 하면서 이러한 수면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거든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못 잤었구나. 그리고 내가 안 자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서 확실히 수면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수면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을 자기 위한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좋아하는 게 되게 디테일한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 두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수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 아니면은 자고 싶은데 잠이 잘 안 온다, 혹은 이 책 제목처럼 자도 너무 피곤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이면 한번 이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책 링크가 있거든요. 책 링크 보시면은 금방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신건강과 의사들이 같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유튜브가 있어요. 멘탈 탄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멘탈 탄탄 유튜브도 혹시 괜찮으시면 방문해 주셔서 정신건강 관련된, 꼭 수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식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